네,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담 해리슨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경외과 허동아입니다. 제 옆에는 같이 근무하고 있는 황윤아 원장님이십니다. 오늘은요,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냐면 사실 좀 무섭죠. 척추 유합술인데요. 근데 척추 유합술을 권유를 받았는데 병원에 갔더니 어떤 병원에서는 이런 유합술을 하자, 어떤 병원에서는 뭐 내시경 유합술을 하자, 이제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유합술 방법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허리가 너무 아프고 이제 방사통도 심해서 이제 검사를 하고 뭐 척추 전방 전이증 뭐 이런 거를 이제 진단받는 경우는 꽤 있잖아요. 근데 바로 이제 수술을 권유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비수술적 치료를 이제 시도를 해보고 상당수의 환자분이 이제 비수술적 치료에 호전이 됩니다. 근데 이제 호전이 안 되시는 분이 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수술을 이제 권유를 받았고 본인도 그래 이제 수술해야겠다 어느 정도 결심을 쓰셨는데 이게 어떤 병원에서는 사측면 유합술을 하자고 하고 어떤 병원에서는 그냥 원래대로 이런 경우는 째서 해야 된다. 다른 수술은 불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어떤 병원을 갔더니 또 생각지도 않은 내시경으로도 유합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경우에 이제 굉장히 헷갈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합술까지는 인정을 하셨는데 어떤 유합술을 이제 받는 게 나에게 좋은 건지 환자분께 좋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합술을 해야 되는 기준은 사실 이제 저희 학문적으로도 있지만은 사실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을 정했습니다. 유합술을 해야 되는 기준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먼저 아까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셨듯이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적 요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통증이 심하다고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일정 정도의 통증에 대해 어느 정도 보존적 치료가 일어났는지 항상 확인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척추 전방전이증부터 골절도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 유합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관절에 절제가 필요한 정도라고 저희가 적어놨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내시경적 감압술이라든지 일반 감압술보다 바깥으로 조금 더 많이 봐야 되는 경우, 그래서 추간공 협착증이 심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도 유합술을 생각하게 되고 뒤에도 말씀드리듯이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재괄하는 추간판 탈출증에서도 유합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합술을 해야 되는 기준에서 3개월 이상이 사실 많은 환자분들이 3개월 이내로 아팠을 때는 당연히 수술을 고려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보통 유합술 하시는 분들은 3개월이 아니라요. 거의 1년, 많게는 2, 3년 정도 충분하게 치료 받으신 분들이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 수술을 결심하시고 저희도 유합술을 그래서 이제 권유드립니다. 어제 오늘 MRI를 찍었는데 바로 유합하자 이런 경우는 아주 흔치가 않거든요. 아주 심하지 않는 한. 그러면 이 유합을 하는 이제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느 경우에 유합을 하는지 한번 요거는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척추에도요, 굉장히 복잡한 병변이 있고 단순한 병변이 있는데요. 이 허리 한 분절, 그러니까 4, 5번, 요추 5번, 천추 1번, 3, 4번 이렇게 그걸 한 분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한 분절에 하나의 병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요추 4, 5번에 그냥 협착증만 있다든지, 요추 4, 5번에 추간공 협착증만 있다든지, 이렇게 한 부위에 한 병변만 있으면 그걸 단순한 병변이라고 하고요. 그런 경우는 수술할 때 간단하게 합니다. 현미경으로 감압하든 내시경으로 감압하든 그런 경우는 절대 유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복잡 병변 또는 복합병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분절에 여러 가지 병이 있으면 광범위한 감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추 4, 5번에 척추 전방 전이증하고 협착증이 동반돼 있다든지, 요추 4, 5번에 불안정성하고 협착증이 동반돼 있다든지, 요추 5번, 천추 1번에 디스크 탈출증과 협착증과 추간공 협착증이 동반돼 있다든지, 뭐가 좀 복잡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간단한 수술이 어렵고요. 이런 경우에는 광범위한 감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유합술을 반드시 고려해야 돼요. 제가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그 병변에 대해서 자세히 써드리고 제가 이게 단순한 병변인지 복잡한 병변인지 제가 항상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도 오신 분 제가 다 써서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유압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왜 유압을 하는지 광범위한 과압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먼저 사진 보시면은 등과 배 저희가 표현해 놨고요. 일반적인 감압범이라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가운데 부분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후관절이라는 곳이 있고요. 첫 번째로 양쪽에 보이시는 요 후관절면이 있습니다. 요 후관절면과 우리 가운데에 가장 큰 부위, 추간판이라고 하는 디스크 부위가 자리잡게 됩니다. 일반적인 수술, 우리가 감압술이라고 단순 병변에서 진행하는 요 감압술은 요 노란색 부위만 감압한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이 되는데 더 안 좋은 경우라면 더 바깥으로 아니면 더 디스크 안쪽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후관절면이 침범된다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원래 있어야 될 구조물들이 없어지는 상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저희가 광범위하게 감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감압을 하면은요, 허리의 지지대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핀, 나사못 이런 거를 넣게 되고요. 또 저희가 유압을 할 때 불안정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불안정성은 바로 불안정한 거거든요. 불안정성이 어떤 건가요? 예, 일단 저희 첫 번째로 그 척추 분리증 환자의 사진을 가져와 봤고요. 엑스레이에서 그 뒤쪽에 원래 서로 이어져 있어야 될 요 관절면이 부러져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라면 뒤쪽 관절면이 잡아주지 못해서 흔들리게 되는 경우 불안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는 딱 사진만 봐도 사실은 원래 척추 골절 상태의 환자분 CT인데요. 골절이 일어나면서 척추가 있어야 될 위치가 아예 전이된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는 불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간혹 그냥 엑스레이에서는 전혀 불안정해 보이지 않는데 이제 엑스레이를 이제 찍을 때 추가적인 엑스레이를 제가 찍자고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다이나믹 엑스레이거든요. 다이나믹 엑스레이는 이제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해서 찍는 엑스레이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MRI까지 갖고 오셨는데 제가 굳이 엑스레이를 좀 추가로 찍어보자고 하는 이유가 불안정성을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예, 이 경우가 첫 번째 사진이 굽혔을 때 사진,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이 등을 이렇게 신전시켰을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저희가 항상 체크하게 됩니다. 이 검은색으로 표현한 이 간격 자체가 굽었을 때는 앞으로 많이 전이된 상태, 그리고 폈을 때는 이 간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경우라면 척추가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척추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간단한 수술을 하게 되면 재발을 하게 되거나 또는 불충분하게 감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재발을 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증상이 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유압 수술을 권유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도대체 유압을 하는 건가요? 예, 첫 번째로 이 유압이라는 건 강력한 고정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없으면은 통증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강력한 고정력을 통하여 주변 신경에 전해지는 신경 증상을 거의 없게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옆으로, 앞으로 충분하게 더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완벽하게 신경감압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보고 전반적인 안 좋은 상태에 대해서 모두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건 추후에 사진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 텐데 그 인공 뼈를 앞에 이 기존에 안 좋았던 디스크 사이에 넣어드림으로써 신경 구멍이 넓어지는 효과, 간접적 신경 감압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수술이 사실 유압술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은 엔진이 좀 고장이 났는데 피스톤을 갈거나 여기 밸브를 갈거나 부품을 좀 갈아서 해보려는 게 이제 감압술이라고 하면은 엔진 전체가 여기저기 다 손상이 되면은 가장 쉬운 어떤 수리 방법은 엔진을 그냥 갈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품을 간단하게 수리한다는 게 감압이라고 하면 엔진 전체를 그냥 통째로 갈아버린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유압이라고. 근데 때로는 엔진을 가는 수리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유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압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로 나사못과 금속광, 여기 엑스레이 오른쪽에서 보이는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 나사못, 우리가 철심을 박는다라고 하죠, 속된 말로. 그래서 나사못이 보이고 금속광으로 연결해서 없어지는, 수술을 통해 없어지는 후관절을 요 나사못과 금속광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 디스크 4번 뼈와 5번 뼈 사이에 안 좋았던 디스크 사이를 제거한 뒤에 인공뼈라고 하는 것이 오른쪽의 사진에서 4, 5번 사이에 있는 이 공간, 이게 없어진 추간판을 대체하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요, 거의 50년이 훨씬 넘게 개발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허리에 강력한 고정력을 주는 거고, 그래서 칸틸리버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미 그 여러 가지 생역학적 연구에서도 안정성과 고정력이 어느 정도 다 그 연구에서 밝혀진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함부로 하는 수술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면은 왜 유압술 종류가 여러 가지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운데 인공뼈를 넣어야 되는데, 이 인공뼈를 넣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이 사실은 훨씬 많은데, 이 케이지라고 하는 인공뼈를 넣는 방향이라든지 방법에 따라 저희가 유압술의 종류를 총 한 5개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핀이 뒤에서 고정되는 거는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어느 쪽으로 이 인공뼈 케이지를 넣느냐, 이 인공뼈 케이지가 굉장히 유압술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넣느냐가 이 수술의 방법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유압술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어떤 고정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네, 먼저 설명드렸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4번하고 5번 뼈가 앞뒤로 움직이는 모양, 그래서 뒤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신경이 자극받는 걸 애니메이션으로 좀 표현해 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자극을 받는 경우엔 뒤쪽으로 나사못을 고정해 드리면서 아예 이 움직임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전을 통하여 옆쪽에 걸리적거리는 이 신경 증상을 거의 없애드릴 수 있는 게 강력한 고정력입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감압도 하지만은 그 해당 분절의 비정상적인 운동을 없애서 고정을 해버리면 움직일 때마다, 우리가 걸을 때마다 신경이 자극되는 거를 없앨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정을 해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위가 안정화가 되면 통증이 점점 주는, 그래서 옛날에는요, 아주 옛날에는 감압 안 하고 그냥 고정만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진짜 8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요. 그러면은 이 유압술에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안에 보시면 이거 수술 전 사진입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수술 전, 수술 직후, 그리고 수술 10년 후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수술 직후에 이 인공뼈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사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른쪽 마지막 수술 후 10년 후 사진에는 4번 뼈와 5번 뼈 사이에 뼈가 가득 자라 있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이게 골 유합이 됐다라고 해서 4번 뼈와 5번 뼈는 이제 하나로 묶인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움직임이 하나도 없는 상태, 하나의 뼈가 된 상태를 말씀드리는데, 이 나사못 고정력 이외에도 4번 뼈, 5번 뼈 사이에 골 유합으로 인해 더 강력한 고정력을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데다가 고정하는 게 아니고요. 비정상적인 운동이 있거나 불안정성이 있어서 통증을 유발하는 분절을 우리가 유압을 하는 거지, 멀쩡한 허리, 그냥 간단하게 수술해도 되는 허리에 이런 유압을 함부로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꼭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감압만 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은 이게 약간 재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 감압에 유압술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그 두 번째 효과였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많은 범위를 볼 수 있다는 게 이 감압술의 장점입니다. 여기 첫 번째 두 사진은 내시경적으로 감압을 해드린 환자입니다. 그래서 물론 충분하게 신경 감압이 돼서 환자분 증상 없이 잘 퇴원하셨던 환자이고요. 아래쪽은 유압술을 통해서 양쪽 후관절면을 충분히 저희가
절제를 했습니다. 이 절제를 한 것 통해서 바깥으로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이 동그라미 크기의 차이가 딱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넓은 공간을 확보해 드릴 수 있는 게 저희 유압술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압술을 하면서 거기에 운동성을 없애느냐, 아니면 운동성을 보존하고 넓히기만 하느냐, 이거를요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원칙에 의거해서 수술 방법을 결정한다. 이거를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 직접 감압, 그러니까 통로뼈와 인대를 제거함으로써 좁아져 있는 신경을 넓힐 수도 있고요. 간접적으로도 감압이 되거든요. 유압을 하는 경우. 그래서 직접, 간접 감압 두 가지를 하는데 간접 감압이 어떤 거죠? 네, 그 세 번째 효과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디스크가 무너지면서 공간이 줄어들어 있는 환자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인공뼈라고 하는 케이지가 들어간 모습인데, 이 케이지가 들어감으로 해서 신경 공간이 확보됨은 동시에 바깥쪽 공간, 신경 구멍이라고 합니다. 이 신경 구멍이라고 하는 추간공까지 길이가 늘어나면서 공간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가요 쪼글쪼글해지면은 이게 주저앉잖아요. 그럼 뒤에 딸려 있는 인대가 쭈글쭈글해지면서 신경을 더 누르거든요. 근데 디스크 간격을 딱 넓히잖아요. 그러면 뒤에 두껍거나 쭈글쭈글해져 있던 인대가 쫙 펴져요. 네, 그래서 간접적으로도 감압을, 우리가 수술하면서 직접적인 감압도 하지만 간접적인 감압까지 같이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심한 환자분들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유압을 권유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압술이 사실 이거보다 더 종류는 많은데요. 최근에 많이 행해지는 게 보통 이제 5가지거든요. 그래서 5가지에 대해서 한번 각각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다 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에서는 이게 좀 더 유리하다, 어떤 병원은 이걸 하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모든 질환에서 이걸 다 쓸 수가 있고 병 앞에서 쓸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저희가 옛날부터 많이 했던 거거든요. 플리프라고 하고 고식적 후방절개 유압술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등을 열고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고식적이라고 하고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주 좋은 수술법입니다. 그래서 고식적 후방절개 유압술이라고 알려져 있고, 뒤쪽으로 가운데 정중선, 절개선을 이용하여 수술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진행되어 오는 수술이기 때문에 익숙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그래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다분절 수술, 여러 마디가 안 좋을 때 한 번에 수술로 끝낼 수 있는 수술법입니다. 역시 여기 사진에서 보일 수 있듯이 신경 주변이 싹 다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볼 수 있어서 가장 광범위한 직접 감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요 공간들 사이사이마다 뼈들이 잘 붙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골유합, 하나의 뼈로 만들어지기에 가장 적합한 수술법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양쪽의 공간을 다 터주기 때문에 우리가 척추가 비틀어져 있는 환자분들께 이런 수술법을 통하여 교정해 드리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 한 분절 수술하면 한 이만큼 째야 됩니다. 저도 20년 전에 펠로우 할 때요, 이 수술을 가장 처음 배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하고 있는 수술이에요. 이 수술이 나쁜 수술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심한 경우나 허리가 많이 틀어진 측만증이나 후만병연이 있을 때는요, 이 수술법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분절이면 굳이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어떤 게 있나요?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절개 범위가 있고, 이게 피부만 자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안쪽에 붙어 있는 근육들까지 옆으로 제껴놓고 수술하게 되는데, 그래서 피부와 근육 절개 범위가 좀 넓다라는 말씀. 근육이 옆으로 절개되면 절개될수록 아무리 열심히 해도 출혈은 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될 때 고령 환자분들께는 저희가 수술할 때 항상 주의를 요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재수술인 경우라면 유착 조직이 어쩔 수 없이 생깁니다. 그래서 재수술일 때 우리가 신경을 이렇게 열심히 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신경 손상엔 주의해야 하는 편입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수술이다. 근데 절개도 좀 많이 해야 되고 피도 좀 나는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한두 부위 정도는 옛날 수술법으로 할 때도 그렇게 출혈이 많이 나진 않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두세 부위 이렇게 유압하면은 수혈을 한두 개 정도 하는 경우는 꽤 있었어요.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알리프라고 하는데요. 배 쪽으로 들어가는 수술이거든요. 배꼽 수술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방경유 유압술에 대해서 한번 장점과 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견방경유 유압술의 경우는 배로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등 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근육의 손상이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주변 조직 보호에 아주 좋은 수술법입니다. 그리고 요 신경 여기 앞에 보이는 혈관의 주행에서 요추 5번과 천추 1번은 대부분 요 혈관 주행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추 5번하고 천추 1번 사이, 꼬리뼈라고 하는 그 사이 수술에서 적합한 수술입니다. 그리고 높은 케이지라고 하는 인공뼈를 앞으로 직접 삽입이 가능합니다. 등 부위에 걸리적거리는 것, 신경을 보지 않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간접 감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직접 신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재수술에 유리하고 수술 시간이나 출혈이 적은 편입니다. 이게 이제 장점이요. 굉장히 큰 걸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단점이 좀 있죠? 네, 아무래도 단점이라고 하면 복부 수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신경외과의라든지 정형외과의들이 수술하는 수술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복부 수술력, 특히 뭐 비뇨기과라든지 우리 또 여성분들은 자궁이라든지 이쪽 관련된 수술이 진행된 경우라면 저희가 유착 등의 문제로 약간 진행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혈관이 이렇게 주변에 다 보이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혈관 손상이나 주변에 요관 등이 있기 마련인데 이에 대한 비뇨기 손상 등도 일반적인 우리 허리 수술에 대한 합병증보다는 좀 상당한 양의 합병증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 혈관 주행을 확인해야 되고 이 혈관이 아래로 쭉 내려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라면 수술이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다는 점, 일반적인 척추 수술이에겐. 그리고 뒤쪽에 직접적인 감압이 필요한 협착 물질이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직접 감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직접 감압에는 불리합니다. 그리고 환자분을 결국은 후방 나사못 고정을 하는 경우 앞으로 수술한 뒤에 다시 뒤집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컨디션도 중요하지만 직접 수술하는 수술진들의 피로감도 상당히 중요한 영역인데 수술진의 피로감도 어느 정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이거는 뭐 디스크 수술, 뭐 허리 수술보다요. 어떤 혈관 수술하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사실 별 사고는 없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큰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허리를 여러 번 수술했던 분한테는 이 수술이 유명해요. 이 수술 받은 분 중에 진짜 유명한 분이 있는데 타이거 우즈입니다. 타이거 우즈는 허리를 뒤쪽에서 3번인가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또 상태가 안 좋아서 유압을 했거든요. 근데 재수술이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이 알리프, 전방경유 유압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술도 굉장한 장점이 있다. 특히 허리 수술을 여러 번 받은 분이 결국 유압하는 경우에는 앞쪽에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유리한데 한 번 잘못 사고가 터지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거는 혈관내과 선생님이랑 같이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요즘 뭐 가장 핫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올립이라고 사측면 유압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측면 유압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사측면 유압술은 여기 첫 번째 사진에서 이런 식으로 환자분을 옆으로 눕혀놓고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옆구리로 수술합니다 라고 저희가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옆구리로 저희가 들어가고요. 한 4에서 7cm 정도 수술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절개선이 옆구리의 사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등 근육 손상이 거의 없다. 주변 조직 보호에 좋고 여기 사진 아래쪽에서 이렇게 굴곡진 환자분 측만증이라고 합니다. 이 측만증 교정에 아주 좋은 수술이고 요추 2번부터 약 5번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쭉 혈관의 방해를 거의 받지 않는 선에서는 2번에서 5번 다분절 수술에 아주 유리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신경을 보지 않고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재수술에도 유리하고 수술 시간 및 출혈이 적은 것이 또 장점입니다. 그럼 단점은 또 뭐가 있나요? 네, 단점으로는 역시 복부 수술력이
있는 분들, 신장 수술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수술할 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역시 또 혈관 수술, 또 혈관을 많이 볼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혈관 손상이나 복부 장기, 비뇨기 손상 등의 상당한 합병증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퍼센트는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그래서 역시 혈관을 봐야 되고 혈관 주행에 따라 어느 정도 범위까지만 가능한 수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근이라고 저희가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엉덩이를 좀 올리고 허벅지를 들어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요근을 밀고 수술합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그 사이로 들어갑니다. 뭐 자르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요근이 살짝 밀리는 것만으로도 일시적인 허벅지나 엉덩이를 올리는데 약간 고생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6개월 내에는 회복되신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문제가 역시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림은 굉장히 좋은, 사측면 유압술은 굉장히 좋은 수술인데요. 단점은 이제 직접 감압이 어려워요. 후방에서.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요, 사측면 유압술을 하고 뒤쪽에서 나사못 넣기 전에 또 추가적인 감압을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다 좋은데 아쉬운 점 하나는 직접 감압이 좀 어렵다. 근데 요즘은 연세 많으신 이제 어르신 분들을 저희가 수술을 많이 하는데, 이런 어르신 환자분들은 대부분 굉장히 심한 협착증이 동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술을 저희가 조금 주저하는 경우가 있지, 굉장히 좋은 수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개원이 척추 전문 병원에서도 많이 하고요. 요즘은 이제 대학병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만 째서 수술하는 후방에서 하는 수술이 있어요. 그래서 현미경 최소 침습 유압술, MI 스틀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요즘은 이제 내시경을 단방향이든 양방향이든 보면서 보조로 하는 이 내시경 보조 유압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엔도틀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이제 한번 해주시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현미경을 통하여 진행하는 유압술의 경우는 우리가 이런 관을 하나 꽂아놓고 수술을 합니다. 관을 꽂아놓고 그 위로 현미경을 보면서 신경 바깥쪽까지 환자분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결국 장점은 이 수술할 때 양쪽 면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절개 부위를 한쪽, 특히 요 관이 들어갈 정도만 절개를 해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 조직에 손상 거의 없이 저희가 진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적인 장점으로 저희가 척추내시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이렇게 놓고 보는 것보다는 이 오른쪽은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본 신경의 모습입니다. 훨씬 더 저희가 다가 들어가서 수술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신경의 면들이 다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수술을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척추 내시경 보조 유압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꼭 이 수술만 고집하는 건 아니고요. 한 분절이나 두 분절일 때 주로 이 최소 침습 유압술, 그러니까 최소 절개 유압술, 또 내시경 유압술을 고려하는 건데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역시 그 수술 절개 범위가 고식적인 첫 번째로 양쪽을 다 열고 하는 수술보다는 적기 때문에 등 근육의 손상이 적다,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 조직 보호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비교적 충분한, 양쪽을 다 열고 하는 것보다는 적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각도를 이용한다든지 내시경을 이용해서 대부분의 신경을 다 보면서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수술인 경우에도 양쪽에 유착 부위가 있는 반대쪽으로 들어간다는 방법, 아니면 조금 더 바깥쪽을 본다는 방법으로 유착 부위를 어느 정도 피해서 수술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후방 직접 감압까지도 가능하고, 다 근육 조직을 열어서 수술하는 것보다 출혈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점도 있죠? 네, 단점은 이게 조금 하는데 힘듭니다. 양쪽을 좀 보면서 작은 구멍으로 보고 한다는 건 수술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 마디, 세네 마디를 다 이걸로 수술하시는 분은 사실은 조금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분절인 경우에 솔직히 적은 침습으로 진행하는 데 가장 좋은 수술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재수술에서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측방 유압술, 전방경추 유압술이 조금 더 재수술에선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만 째고 하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최소 침습 수술이라는 건요, 허리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요. 뇌에서도 최소 침습 수술이 있고,
외과적 수술에서도 최소침습 수술이 있거든요. 조금만 절개해서 수술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척추 내시경 보조 유압술을 좀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긴 하지만 제가 본 환자분께도 이거는 전방경유 유압술이 더 좋겠습니다. 근데 그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을 제가 그러니까 진료 의뢰를 해드린 적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마 제 진료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 분절이나 두 분절이 있을 때 척추 전방 전이증 또는 협착증이 심할 때는 최소 침습 유압술을 요즘 많이 합니다. 왜냐? 이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협착증이 심하게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측면 또는 전방경유 유압술보다 이거를 좀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를 좋아한다고 해서 이게 최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고령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수술을 좀 더 선호하게 되는 거지 분명히 유압술의 방법에 따라 각각의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보조 유압술을 보면은요, 굉장히 시야가 좋다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볼 때보다 오히려 시야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째서 수술을 하니까 출혈도 적은데 별로 안 아파요. 물론 첫날은 좀 아픕니다. 근데 하루 이틀만 지나면 너무 안 아파해요. 옛날에 많이 째고 수술할 때는 첫날 수술 끝나고 회진 가면 너무 아파해서 너무 죄송스러울 정도였어요. 물론 시간 지나면 당연히 좋아지지만 그래서 수술이 하고 나서 통증도 적고 회복도 빠르기 때문에 빨리 일상생활이나 직업활동으로 복귀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미 저의 주장이 아니라 연구와 논문으로 이미 다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증례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은 측만증과 후만 변형이 굉장히 심한 척추 변형이 있는 환자거든요. 이런 경우는 또 내시경이 가능할까요? 예, 사실은 사진 저희가 수술한 뒤 사진까지 첨부를 했는데 네. 이 경우라면 내시경으로 어느 정도의 도움은 받을 수 있겠지만 가장 주가 되는 수술은 뒤쪽으로 조금 넓게 열고 안쪽에 저 금속강을 이용한 교정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라면 후방 감압술을 통해서 조금 교정과 뒤쪽에 필요한 부위의 감압까지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 훨씬 환자분께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내시경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원래대로 보식적인 절개 수술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요, 척추 분리증과 척추 전방 전이증이 동반돼 있고 허리랑 많이 아픈 분인데요. 이런 분은 어떤 수술이 더 좋을까요? 역시 그 단분절 수술이고 환자분께서 좀 나이도 적기 때문에 최소 침습을 해서 근육을 살려드리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이 경우라면 그 현미경을 이용한 최소 침습 그 유압술이라든지 내시경을 통한 유압술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우 사측면도 할 수 있고요. 전방경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전방경유로 하면 안 되는 이유는요. 남성분이 젊잖아요. 이런 경우는 불임을 유발할 수 있어요. 성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요. 사정에 영향을 줘서 불임을 퍼센트는 낮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옆구리나 배 쪽으로 들어가는 수술을 하면 안 되고 후방에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두 부위가 불안정한 척추 전방 전이증 두 부위에 분리증이 두 부위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유압술이 좋을까요? 이 경우라면 아무래도 단분절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사측방 유압술도 조금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2마디 정도라면 사실은 저희 쪽에서도 자주 하지만 2마디 정도라면 내시경이나 현미경을 통한 후방감압술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은 옛날에 자궁 수술을 했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착이 심해서. 그래서 전방경유 수술을 하지 않은 거고요. 이 경우는 전방도 좋고 뒤쪽에서 들어가는 내시경도 좋고 현미경도 다 좋은 경우예요. 근데 왜 전방에서 안 했냐면 배 수술을 이미 하셨었기 때문에 그래서 산부인과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라서 후방에서 했던 경우입니다. 뭐 내시경이 최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이분은요. 후만 변형과 측만증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분이시거든요. 허리도 굉장히 아파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유압술이 좋을까요? 이 경우라면 저희가 아까 복부 관련된 수술력이 없다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저는 사측방 유압술을 좀 권유드릴 것 같습니다. 측만증도 교정하고 다분절 수술에도 아주 유리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요. 여러 분절을 해야 되잖아요. 뒤쪽에서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측면 유압술, 뭐 한두 부위는 후방에서 같이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사측면 유압술이 중요하고요. 이런 경우는 내시경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저도 대학병원 쪽에서 사측면 유압술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가 의뢰를 해드립니다. 네, 무조건 내시경으로 하자고 말씀 안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척추 유압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먼저 고식적 절개 유압술의 경우는 척추 변형 수술에서는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도 뭐 아무튼 나쁜 수술은 아닙니다. 이게 예전부터 진행되던 가장 익숙한, 저희한테는 사실 더 익숙한 수술이다 보니까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가장 넓은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술법이고요. 다음 사측면 유압술의 경우는 다분절, 특히 척추 변형에서 어느 정도의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변형 문제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재수술에서 뒤쪽으로 직접적인 신경을 안 보기 때문에 재수술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증이 일어났을 때 그 퍼센트는 엄청 낮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합병증, 혈관에서의 합병증이 발생을 하면 복부 대동맥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하면 사망, 뇌사까지도 저희가 설명은 드립니다. 항상 동의서 등을 저희가 받을 때 설명은 드리는데, 그래서 다소 위험한 합병증이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할 거의 수 없기는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전방경유 유압술 역시 다분절 수술에 유리하며 직접 신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재수술에 유리합니다. 역시 위험한 합병증을 가질 수 있으나 퍼센트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척추 내시경 보조 유압술이나 최소절개 침습을 통한 현미경을 통한 유압술의 경우는 적은 합병증과 적은 출혈량, 그리고 고령 환자에서도 저희가 나산 고령 환자 못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예전에는 많이 드렸는데 요즘은 나이 드신 80세 이상 환자분들도 충분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고령 환자의 수술에도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분절 수술은요 모두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한데 저희들이 요즘 이제 내시경 그 유압술을 좀 선호하는 이유는 너무 고령 환자가 많으시고 고령 환자분들은 대부분 협착증이 동반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착부터 풀고 수술하려고 하다 보니까 후방을 좀 더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세 많으신데 전신 마취하기 어려우면 척추 마취만으로도 수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시경을 좀 선호하는 거지,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요. 실제로 저희 수술 어떻게 배우냐면요, 플리프라는 고식적 절개 유압술 배우고, 그 다음에 올리프 배우고, 그 다음에 최소절개 침습 유압술 배우고, 그 다음에 내시경 보조 유압술로 넘어갑니다. 요 순서로 배웁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도 있고 더 장점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유압술 권유 받았는데 사실 굉장히 부담되는 수술일 거예요, 환자분 입장에서는. 하지만 저희는 굉장히 익숙한 수술이다. 그리고 절대 어느 한 수술만 고집해서 진행하지 않으니까 다른 병원에서 또 대학병원의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글로 제가 의뢰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유압술을 좀 권유 받으셨는데 너무 고민되면은 저희 병원 쪽으로 찾아주시면 저희가 한번 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졌는데요. 이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랑 이제 황윤아 원장님이랑 돌아가면서 한번 그 질문 들어온 거 답변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제가 답변 드릴게요. 하이님께서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 간격이 아마 좁으신 것 같고요. 분절 감압술을 받으면서 신경 통로를 넓히는 수술을 받았는데 요추 5번, 천추 1번 간격이 4mm 정도면 유압술을 받아야 할까요? 이거는 사실 그때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4mm 정도면 간격이 좁으면 추간공 협착이 추가로 생길 가능성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유압술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고요. 하지만 모든 환자분들이 디스크 간격이 좁아지면서 추간공 협착을 유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4mm인데 추간공 협착이 꽤 있으면 추후에 유압술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4mm지만 지금 추간공 협착이 없다면
유압수를 받을 가능성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아마 그때 감압만 한 거 봐서는요, 굳이 유압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마 감압하자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질문 답변해 주시죠. 네, 다음은 김지연님께서 유압술이 척추 디스크 질환이 있을 때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오늘은 요추에 관련돼서 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허리 아래에 있는 요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경추부터 흉추까지 유압술은 사실 모든 척추 관련된 질환에서 진행이 되고, 디스크 질환이라고 하는 단순 국한된 질환 이외에도 저희가 협착증 관련된 증상도 다 진행이 가능합니다. 유압술은 척추 전반에 대한 척추 골절부터 디스크, 협착증, 모든 척추 질환에 대해서 진행되는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창님께서 이제 수술 비용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학병원보다는 척추 전문 병원이 좀 비용이 비싼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냥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인공뼈를 쓸 때 인공뼈의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BMP라는 골 형성 프로테인도 있고요. DBM이라는 골 형성 매트릭스라는 것도 있고요. 그냥 그 소위 말해서 돌아가신 분 이런 뼈를 처리해 그러니까 기증받은 뼈를 처리해서 유압 재료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뼈를 옛날에는 골반 뼈를 띄어서 다 수술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압 재료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어느 유압 재료가 반드시 우수한 건 아니고 환자분에 따라서 골 형성 프로테인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골 형성 매트릭스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또 자가골을 쓰게 되면 비용 차이는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근데 자가골을 안 쓰는 이유는 그 뼈를 띄어낸 자리가 움푹 들어가고 그 부위가 또 아파요. 그래서 자가골을 요즘은 안 쓰는 부위고요. 최근에는 대학병원에서도 이런 골 유압 재료를 이제 많이 쓰시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아마 대학병원도 아마 좀 수술비가 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약간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네. 좀 민감한 문제도 있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그다음에 아마 50견하고 디스크 얘기 같은데 엔젤님 네. 예, 그 50견이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어깨 통증이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대이기 때문에 아마 50견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일단 진료는 한번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깨 부위의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거는 진행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단순하게 어깨 염증 문제라고 하면 물리치료라든지 염증 주사라든지 약물 복용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절 범위 확보를 위해서 스트레칭하는 정도의 운동은 당연히 필요해 보이고요. 혹시라도 이 어깨 통증도 사실은 경추 디스크로 인한 통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료를 진행하신 병원에서 혹시 조금 그 치료를 계속 받으셔도 통증이 지속되신다고 하시면 목 관련해서 혹시 검사가 가능한지도 확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봐서 저희가 사실 신경외과 의사인데 저희가 어깨 질환으로 치료받다가 목 디스크를 진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목 디스크인 줄 알았다가 어깨 질환을 이제 진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치료 받아 보시고요. 치료했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러면 정밀 검사를 한번 그때 가서 고려 꼭 해보세요. 일단은 어깨 운동 하시고요. 주사 치료하고 물리 치료하고 약도 잘 드시고 치료를 좀 해보는데 한 2, 3주 치료했는데도 아프시면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하셔서 MRI 같은 정밀 검사를 진행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니파파님 해주시죠. 네, 제니파파님은 동일 병변에서 디스크 제거를 3회까지 진행을 했고 어떤 사람은 3번 재발했을 때 유압을 하고 어떤 사람은 2번째 재발했을 때 네,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수핵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수술을 받으셨는지 요건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일단 말씀해 주신 거에선 제거된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멀쩡한 디스크를 다 제거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픈 디스크, 안쪽에 수술 들어가서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 제거하는 건 당연하고요. 안쪽에 아픈 디스크, 금방 조금
무뎌져 있어서 정상 기능을 못하는 디스크는 저희가 제거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수액 양이 많다면 아무래도 뭐 재발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디스크의 높이라든지 저희가 고려하는 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로 유압수를 하진 않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저희가 한 번 더 디스크 제거를 단순하게 감압술이라고 하는 그 일반 관열적 수술법으로 진행을 하고 그 뒤에는 저도 유압수를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요, 디스크 2번 탈출증, 2번 터질 때까지는 요즘 웬만하면 유압술 안 하고 2번까지는 현미경이든 내시경이든 제거하고요. 3번째는 이거는 유압을 고려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심한 허리 통증이 동반되어 있느냐, 또 협착증에 같이 동반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도 유압술을 빨리 하느냐를 이제 결정하는 요소인데, 만약에 협착증이 심하게 동반되어 있는 경우면 2번째 재발할 때 바로 유압해야 되고요. 만약에 협착증이 심하지 않고 허리도 별로 아프지 않다고 하면 2번째까지는 당연히 유압하지 않고 디스크만 제거합니다. 그다음에 그냥 이어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디스크 수술 또는 디스크 질환이 있는 분이 운전하실 때 허리가 아픈 이유는 허리의 디스크의 압력은 앉아 있을 때 올라가거든요. 근데 장시간 운전하게 되면 앉아 있기 때문에 디스크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허리가 아파질 수가 있고, 2번째는 디스크 탈출증이 있어서 디스크를 제거하니까 이미 디스크의 볼륨이 정상보다는 줄어 있거든요. 쿠션 역할을 좀 못 해줘요. 그래서 좀 허리가 아플 수가 있는데, 코어 운동을 꼭 부족해서는 아니고요. 좀 어쩔 수 없이 그런 면도 있다. 근데 코어 운동을 더 많이 해주시면 이런 앉아있을 때 허리 통증이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김희정님 질문 답변해 주시죠. 네, 김희정님께서는 협착증으로 퇴행성 디스크 탈출 그리고 일자 척추로 아마 4마디가 다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8개의 나사를 일주일에 걸쳐 2번에 나눠서 진행을 하신다. 일반적으로 이 수술은 아마 사측방 유압술 설명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사측방 유압술로 먼저 인공뼈라고 하는 케이지를 넣은 뒤에 그 뒤에 한 3, 4일 정도 아니면 일주일까지 걸쳐서 뒤로 뒤집어서 후방으로 나사못만 이렇게 넣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마 이 수술을 설명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도비만이라고 하시면은 이걸 단순하게 후방 감압술로만 그 고도비만 환자분을 이렇게 뒤로 열어서 한다라고 하면 절개 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꽤 거의 4마디라고 하면 한 뼘, 2뼘 가량 좀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라면 사측방 유압술을 통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그 후방 감압만을 통해서 발생하는 근육 등의 손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경우라면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2년째 걷지 못하신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유압술을 고려하는 거는 괜찮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이님 질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유압술 기술은 당연히 발전할 여지가 있는데, 최근에 유압술의 추세는 이제 로봇을 쓰느냐, 그다음에 뭐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쓰느냐 이런 거지, 넣는 방향이나 이런 거는 사실 거의 기술 발전이 끝나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도 유압술은 더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내시경, 2번째가 로봇, 3번째가 이제 내비게이션 이런 쪽이거든요. 아마 계속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고, 저희도 내시경 유압술만큼은 저희도 더 기술 발전하려고 저희 병원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병원에서 개발한 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많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압술 권유 받으셨는데 너무 고민되시면은 저희가 뭐 저희 병원에서 꼭 뭘 하시라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설명하고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들려주시면 또 자세히 객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주제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